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험을 봤고요. 지금 채점한 결과를 손에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만약 마음에 드는 친구들은 앞으로 그걸 원동력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면 될 거고,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 과정들이 본인의 마음에 쏙 들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조금 더, 여름방학 때 내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아쉬움들이 앞으로의 70일 동안은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한번 부여잡고 열심히 공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선생님은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차근차근 풀면서 우리 이제 중간중간 질문도 좀 던지고 할 텐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본 개념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꼼꼼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죠. 요거는 좀 어려움이 없이 해결했을 것 같은데요. 가와 나는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가는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분열법으로 번식하면 이제 개체의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 생식과 유전, 생식을 하는 중에는 유전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그 특성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전도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뱀은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몸의 구조, 이렇게 막 턱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삼킬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로 갔습니다. 요것은 그것에 적합한이라는 완벽한 키워드를 넣어주면서 이거는 적응과 진화를 꼭 봐줘, 이렇게 좀 부탁하는 수준의 적합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의 예시다. 진화.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시가 아마 들어갈 예정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기억 보기를 보니까 가는 생식과 유전이다,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보기가 동그라미 기억, 그러니까 뱀입니다. 뱀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뱀이 생물인지 아닌지만 알 수 있으면 돼요. 당연히 생물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니은 옳은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뗀다. 이건 뭐예요? 뜨거운 물체에 닿는 자극에 의해서 손을 떼는 반응이 일어나는 아주 정말 대표적인 사례,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를 일부러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을 살펴볼까요? 2번은 물질 대사와 관련된 2단원의 문제인데,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정말 심플한 자료. 가와 나 두 줄이 있고요. 가에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지방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라는 세포호흡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 보기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간에서 가 과정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것은 소화기에 해당하는 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일어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간이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 챙겨보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요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효소 이용됐을까요? 요거 맞는 보기죠.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물질 대사에서 우리는 이제 효소가 관여해서 효소의 도움으로 일어난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세포호흡이라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효소가 단계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니은 보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 배설계를 통해서 기억이 요소죠. 그러니까 요소는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느냐? 그렇죠. 뭐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주로 이제 오줌에 섞여서 나가는 경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옳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풀어봤고, 3번 문제가 벌써 4단원 문제가 나왔지만 4단원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적은 체세포 분열 내용이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동물 P인데, 동물 P는 EN일 때 염색체가 총 4개밖에 안 되는 그런 단순한 구성을 가진 그런 동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동물의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G1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시기는 이제 G1기의 일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배로 복제되는 중인 S기, 그 다음에 복제가 끝난 요 2에 해당하는 시기는 G2기와 M기가 그러니까 분열기, 체세포 분열이 섞여 있는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이게 핵 한 개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끊어줄 수도 있으나 2는 지금 정확히 M기가 끝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서 DNA 상대량이 4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를 다 묶어서 2라는 구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나는 P, 저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이 어느 한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의 그림인데 일단 보니까 어때요? 가운데에 예쁘게 한 줄 서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의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중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세포 분열의 중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보기 내용 살펴볼게요. 보기 기억에 구간 1의 세포는 핵상이 2N인지 물어봤습니다. 구간 1은 지금 G1기죠. 그래서 지금 얘도 2N이고 얘도 2N이고 뭐 G2기나 M기도 2N으로 진행이 돼요. 물론 분열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뭐 후기라든지 애매모호한 시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핵상과 염색체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상과 염색체수는 EN, G1기, S기, G2기, 그다음 만약에 분열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런 중기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중기면 얘는 EN이잖아요. 그렇죠? EN이면서 4개의 염색체를 갖네. 그렇게 명확한 우리 교육과정 벗어나지 않는 명확한 부분을 기준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G1기에 해당이 되니까 핵상이 EN이 맞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구간 2에는 나의 세포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느냐. 지금 체세포 분열의 중기는 아무래도 이 시기 중에 존재하겠죠.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할 때 이게 말기의 후반부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기는 그보다는 앞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시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나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느냐. 자,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거를 이가염색체라고 부르기로 했죠. 접합된 상태를 이가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이가염색체는 오직 언제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냐면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 분열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감수 1분열 중에서 전기부터 중기까지만 볼 수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그래서 분열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체세포 분열에서도 관찰이 안 되고 감수 2분열에서도 관찰이 안 되고 감수 1분열에 전기부터 중기까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가염색체고 그런 이가염색체를 형성한 것을 상동염색체가 접합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체세포 분열과는 관련 없는 설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것은 틀렸고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4번도 2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2단원과 3단원의 어떤 통합형이라고 선생님이 총평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 다음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 기관계가 2개 나와요. A와 B가 나오는데 A와 B는 소화계와 순환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요거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혈당량을 조절하는 두 호르몬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A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흡수한대요. 그럼 지금 음식물 분해와 포도당 흡수에 관련된 기관계는 소화계, 순환계 중에서는 소화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소화계. 자, 그래서 거기서 포도당을 흡수하는데 그 결과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했을 때 기억의 분비가 촉진이 된대요.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기억의 분비도 촉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억은 누구여야 맞겠어요? 글루카곤보다는 인슐린이어야 맞겠죠.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을 때 그 혈당량을 끌어내리는 목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인슐린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B를 읽어볼게요. B를 통해서 이 인슐린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그래서 뭔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순환계의 역할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순환계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보기 내용을 해결을 해볼게요. 보면 기억에 A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냐고 물어봤습니다. A가 소화계죠. 근데 이화작용이라는 거는 그 안에 세포호흡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하나가 다 세포호흡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다 이화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엄청 많은, 굉장히 많은 세포가 모여서 소화계라는 기관계 수준을 이루는데, 당연히 소화계나 순환계는 이런 큰 수준의 그런 분류들은 다 이화작용, 그 다음에 세포호흡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하나의 세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까 그거를 더 합쳐놓은 수준의 더 넓은 범위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떤 세포나 기관이나 기관계 수준에서 여기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니 또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질문들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 그 다음에 니은에 심장은 B에 속하나요? 심장은 순환계의 대표 주자죠. 그렇죠? 쿵쾅쿵쾅.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에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슐린의 역할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것도 맞고, 촉진도 맞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혈당량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기억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3단원의 신경계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월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만 봐도 팍팍 내용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떤 용어냐면 여기서 지금 문두에 자, 그림은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 X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율신경 X. 그럼 물론 여기 이제 박스 처리해 놓은 이 그림만 봐도 아, 여기 시냅스가 어디에 있는지 좀 보고 교감, 부교감을 찾는 문제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자율신경이라는 용어를 보고도 아, 자율신경에는 교감이나 부교감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학습한 개념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좀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림만 보고 우리가 그냥 감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정확한 용어 정리해 나가면서, 그래서 자율신경이니까 교감 아니면 부교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 부분에 시냅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신경절이 중간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이 기냐 뒤가 기냐는 얘네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뭘 보고 찾느냐. 자, 교감신경이면 무조건 어디서 뻗어나오게 돼요? 무조건 출발점이 척수입니다. 100% 척수신경이기 때문에. 근데 부교감신경은 뭐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장소가 다른데, 지금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동공 크기 조절의 중추인 중간뇌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저기 A, B, C가 대뇌, 연수,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쭈글쭈글이 A는 대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려있는 중간에 딱 들어있죠? 이게 중간뇌예요, B가. 그 다음에 C가 연수입니다. 물론 중간뇌의 위치를 정확히 그림에서 못 찾아낸다 하더라도 대뇌, 중간뇌, 연수 3개가 주어진다면 아, 중간뇌가 중간에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런 부분, 요거를 뇌교라고 부릅니다. 뇌교를 단독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과서들에 실려 있으니까 아,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뇌교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중간뇌에서 뻗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여야 돼? 둘 중에 부교감신경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었는데,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이 길고 뒤가 짧죠? 근데 교감신경은 반대로 앞이 더 짧고 뒤가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이게 일단 그림의 완성입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이 X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은지 물어봤습니다.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은 건 누구예요?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잘못됐죠. 얘는 부교감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A의 겉질은 회색질인지 물어봤습니다. A가 대뇌입니다. 대뇌 같은 경우에 이 겉질, 속질의 색깔을 참 물어보기가 좋죠. A는 대뇌이고 겉질은 회색질, 더 색깔이 진해요. 그 다음에 속질이 백색질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겉부분이 회색질이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척수의 겉질, 속질 색깔인데요. 연수의 아랫부분에 척수가 연결이 되죠. 척수.
근데 척수 같은 경우에는 속질의 색깔이 대뇌랑 반대. 척수의 겉질이 백색질이고요. 속질이 회색질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외워놔도 아, 쟤는 반대였지 하고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모의평가에서, 이게 평가원에서 굉장히 물어보기 좋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하는지 물어봤어요. B와 C가 중간뇌와 연수죠. 저기 색칠 한번 해볼게요. 중간뇌와 연수를 물어봤고요. 사실 선생님이 아까 이름 언급한 뇌교까지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는 줄기 모양의 구조를 우리는 뇌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간뇌와 뇌교와 연수까지 합쳐서.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척수는 뇌줄기가 아닙니다. 여기 위에까지만. 척수는 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뇌, 뇌교, 연수까지만 뇌줄기로 넣는다. 척수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많이 물어봐요. 척수 뇌줄기인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 니은 디귿 놀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삼투압 조절 관련된 자료 해석형 문제입니다. 자,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림은 어떤 동물종의 개체 A와 B를 고온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러니까 고온 환경이라고 하니까 왠지 체온 조절 문제 같지만 고온 환경에 노출시켜서 같은 양의 땀을 흘리게 만든, 그렇게 해서 측정한 혈장 삼투압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삼투압 조절과 관련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양의 땀을 흘리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뭐 방법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와 B는 각각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ADH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개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체는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래요. ADH 적게 분비. 그럼 둘 중에 누가 A고 누가 B냐, 이거를 찾아내라는 자료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DH라는 거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재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이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DH가 정상 분비되는 경우에는 물을 다시 내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희석을 시킬 수 있다. 내 몸의 농도가 너무 진해졌을 때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내 몸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ADH가 적게 분비된다. 그럼 희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희석시키는 작용이 잘 안 됨. 그래서 내 몸이 너무 농도가 진해졌을 때 물을 끌어오는 작용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땀을 막 흘리니까 지금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B에 비해서 A가 혈장 삼투압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조절이, 항상성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삼투압 조절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된다면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 ADH를 통해서 재흡수해서 물을 끌어오죠. 그래서 희석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게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B는 항상성 조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일 거예요. 근데 A라는 개체는 ADH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희석이 안 돼.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리는 대로 지금 삼투압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이 개체가 적게 분비되는, 그래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개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 ADH에 대해서 굉장히 근원적인 걸 물어봤죠.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느냐. 그렇죠. ADH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리고 ADH는 어디서 분비되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여러 차례 물어봤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는 ADH가 정상 분비? 아니죠. 적게 분비되는 개체이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을 비교를 하래요. T1과 T2일 때. 그럼 지금 T1이 요 상황이고 T2가 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혈장 삼투압은 T2가 더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혈장 삼투압은. 그럼 혈장 삼투압이 더 높다는 얘기는 지금 농도가 많이 진해졌으니 뭐의 분비가 많이 되고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ADH 분비가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너무 진해졌어. 그럼 ADH가 흡수해가지고 나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희석을 좀 시켜줘야 되는 상황. 그럼 ADH 분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재흡수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재흡수가 많이 돼서 희석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물을 끌어와서 희석을 시킨 거고 오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줌의 입장에서 물을 빼앗긴 거죠. 나랑 같이 지금 오줌으로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몸으로 다시 들어가겠대.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줌의 입장에서는 오줌 생성량이 줄어드는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줌이 이만큼 나가기로 했는데 물이 빠졌어요. 그럼 굉장히 진해지겠죠? 물은 빠졌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면서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자리가 좀 좁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비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을 T1과 T2에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줌 삼투압은 언제 높으냐? 둘 중에 혈장 삼투압이 더 높을 때 요런 과정을 통해서 오줌 삼투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T2에서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으냐 이렇게 반대로 물어봤으니까 디귿 보기는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 질병과 병원체 문제입니다. 질병과 병원체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나요? 요거를 측정하는 문제여서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여기 질병이 3가지 있어요. A, B, C. 얘네들의 후보는 결핵, 무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입니다. 그러면 결핵은 병원체의 종류가 세균이죠. 그 다음에 무좀은 요걸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가 곰팡이죠. 곰팡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나눠볼 거예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이거죠, 이거. 세균에 속한다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B밖에 없어. 이거 결핵 아니겠어요? B는 결핵이고 결핵의 병원체는 지금 세균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세균이 아니라는 건 공통점인데 스스로 물질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다르죠. 이 중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애는 바이러스. 그래서 요 C의 병원체가 바이러스니까 C가 에이즈라는 질병. 그 다음에 A라는 질병은 무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매치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기억 보기에 A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이다. 면역결핍증이다. 아니죠? A가 무좀이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데 항생제 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 C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물질은 뭐 얘네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한 바이러스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선생님이 총평할 때 별을 붙였던 문제가 이제 처음 등장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A와 B는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대요. 그러니까 원래 분비해야 되는 양보다 적게 분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표 가는 A와 B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원인을 나타냈다. 사람 A는 TSH가 분비가 안 된대요. TSH가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가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상하부에서 뭐가 분비돼?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은 TRH죠. TRH. 그 다음에 이 TRH의 표적기관이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수체 전엽. 그럼 얘가 자극을 받아서 뭘 분비하냐면 TSH를 분비하죠. 요 순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O, P, Q, R, S, T, U 알파벳 순서대로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 이 TSH의 표적기관은 갑상샘이에요. 갑상샘에서 뭘 분비해요?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여러 표적세포에 작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A는 TSH가 분비가 안 된대요. 그럼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얘를 분비하는 기관인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다. 근데 B는 TSH의 표적세포가 반응을 못한대요. 그럼 TSH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얘 표적세포가 반응 못하는 거니까 갑상샘이 뭔가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갑상샘 이상이에요. 요런 다른 원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갑상샘이 일을 하려면 TSH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일을 못해서 TSH가 안 나오니까 갑상샘이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오긴 나오지만 얘가 TSH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사람 기억과 니은의 TSH 투여 전과 후에 티록신 농도를 비교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 둘은 A 아니면 B거든요. 기억, 니은이. 이 둘은 TSH를 투여하기 전에는 둘 다 지금 티록신을 적게 분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둘 다 정상보다 티록신 농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TSH를 투여하고 나서는 반응이 다르죠. 기억은 티록신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분비량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니은은 TSH가 들어오든 말든 못 알아보고 계속 정상보다 낮아요. 자, 그러면 기억이 누구예요? 기억이 B죠. 왜냐면 얘는 갑상샘, A죠. A죠. A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지금 갑상샘은 정상이어야 돼요. 갑상샘이 정상인데 TSH가 덜 나오고 있었을 뿐이지. 그죠? TSH가 분비가 안 됐었어요. 갑상샘은 얘를 분비만 해주면 알아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 TSH를 강제로 투여를 해준다면 그럼 얘는 알아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티록신을 분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다. 근데 니은은 B가 됩니다. 얘는 이미 나오고 있었어. 하지만 알아들을 마음이 없어. 그래서 외부에서 더 넣어주더라도 난 여전히 알아들을 마음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매치가 됐고, 그러면 기억 보기가 기억이 동그라미 기억이 B인지 물어봤는데 아니죠. A여야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TSH를 투여한 후에 A의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느냐? 그래서 분비되기 때문에 지금 분비량이 늘어나서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니은 옳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한대요. 자, 그러면 TSH의 분비가 촉진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생명과학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죠.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많아졌을 때, 이거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렇게 앞부분을 억제하게 됩니다.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시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얘의 양이 너무 많아졌을 때 계속 더 많아지면 문제가 되니까 앞선 단계를 억제하게 된다. 그래서 TSH의 분비를 줄이게 되겠죠. 정상인이라면.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D가 틀린 보기.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방어작용 관련된 문제인데요. 조금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이거 내가 많이 봤던 그래프는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 개념들을 적용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래요. 그래서 정상 생쥐 A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 B를 준비합니다. 얘는 정상적일 거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 B는 뭐가 문제가 생길까? T림프구에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림프구가 성숙되는 장소가 가슴샘이기 때문에 T림프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골수에서. 그렇지만 성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대로 기능하는 T림프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게 B의 문제점일 겁니다. 그리고 A와 B는 유전적으로는 동일하고 X라는 이 병원체에 한 번도 노출이 된 적이 없다. 항원에 노출이 된 적이 없다. 그런 A와 B에 X라는 이 항원을 각각 2회에 걸쳐서 주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항체 농도 변화를 측정한 그림인데, 지금 A라는 생쥐는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X를 처음 맞았을 때 무슨 방어작용? 1차 면역. 처음 만났으니까 1차 면역이 일어났고, 두 번째 주사를 하니까 쫙 올라가는 2차 면역의 그래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A가 처음 X를 만났을 때 이때 기억세포가 생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2차 면역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여기서 거의 항체 농도가 없다시피. 근데 항체를 만드는 건 무슨 세포예요? 항체 생성은 형질세포인데 왜 얘는, 그러니까 형질세포는 B림프구로부터 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T림프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 왜 이러느냐? 그 앞선 단계가 있기 때문이죠. B림프구를 형질세포로 분화를 시키려면 그 앞서서 보조 T림프구의 역할이 있어줘야 합니다.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안 되는 거죠. 왜? T림프구가 정상적으로 성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체액성 면역도 잘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를 보니까 구간 1에는
A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쥐를 물어보는 거죠. 기억세포가 있어서 2차 면역이 일어나니까 기억 오르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구간 2에서 지금 쫙 올라가고 있죠. A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쫙 올라가고 있으니까 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구간 3의 A에서 그러니까 계속 A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어요. X에 대한 항체는 세포 독성 T 림프구에서 생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T 림프구 성숙이 안 되니까 뭔가 좀 헷갈리게 하고자 들어간 보기로 보이고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랑 이 항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근육의 수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그래도 기출문제들을 한 번씩은 보통 풀어보니까 이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고요. 아마 정말 처음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한 번에 풀어내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 가는 팔을 구부리는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팔의 위치와 이 과정에 관여하는 골격근 PQ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T1에서 T2로 가고 있다고 하면 P 같은 경우에는 팔을 구부려야 되니까 이 앞에 달려있는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줘야 되겠죠? 이 밑에 있는 뼈를 당겨줘야 이게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럴 때 P는 수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뒤편에 있는 근육인 Q가 같이 수축하면 안 되죠. 이럴 때 Q는 늘어나서 그거를 좀 같이 받쳐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완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둘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P와 Q 중 한 골격근의 근육 원섬이 마디 X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축하는 중일 수도 있고 이완하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PQ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의 절반이니까 2분의 I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니은은 겹쳐 있는 부분의 절반이니까 2분의 겹친 부분.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전체 H대죠. 그래서 H대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표는 T1과 T2일 때 각 지점의 Z1, G1으로부터 다음 G2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세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L1이 더 가까운 건 아니에요. 뭐 여기가 L3, 여기 L1, 뭐 L2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순서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리별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가까운 점, 그 다음 점, 더 먼 점 이렇게 해서 L1, L2, L3 중에 하나씩 매치가 될 텐데 그 L1, L2, L3인 세 지점이 기억, 니은, 디귿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냈대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안 줬죠? A, B, C로 줬습니다. 이 A, B, C를 기억, 니은, 디귿과 매치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디귿이라고만 하나 준 상태고 그래서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 C라고 되어 있는 구간 있죠.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짧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단서는 사실 별 의미는 아니에요. T1, T2, T3일 때 이 L1, L2, L3는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L1, L2, L3가 여기 가운데 선을 지나서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요 절반 안에 L1, L2, L3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절반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 여기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여기 안에서만 생각을 해달라 라는 단서가 마지막 단서고 요 유형의 응용 문제에서는 다 들어가 있는 단서입니다. 그런 간단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T1 상황에서 뭐가 기억이고 니은이고 디귿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A, B, C라는 서로 다른 구간이라는 건 제시를 해준 거죠.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매치가 될 테니까 T1 상황일 때 각각 다 다른 단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기억 부분에 한 점이 이렇게 여기서 떨어진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L1, 2, 3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겹쳐서 니은의 단면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또 한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예 여기서 벗어나서 H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L1, 2, 3 중에 하나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지점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T1 상황에서는 세 지점의 단면이 모두 달랐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바로 이 디귿이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겁니다. 디귿이 어디예요? 여기 H대죠. 근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쪽 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튀어나온 기역과 니은의 합이 이쪽에 튀어나온 액틴 필라멘트란 말이에요. 근데 디귿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액틴 필라멘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길이보다도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만 디귿 부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액틴 필라멘트를 벗어나야 액틴이 없이 마이오신만 있는 구간에 걸리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길이가 고정이기 때문에 더 수축하든 이완하든 그만큼 떨어져 있으면 언제나 디귿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벗어난 구간은 항상 디귿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C가 디귿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디귿이 그냥 디귿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디귿이었고 이게 수축하든 이완하든 계속 디귿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C가 디귿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이 길이가 짧대요. 그럼 우리 이 디귿이라는 H대에 해당하는 길이는 전체 X 한마디의 길이랑 같이 증가하고 같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T2로 갈 때 길이가 더 길어졌다는 얘기는 X라는 한마디의 길이도 T2로 갈 때 더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H대가 길어진다는 건 X 전체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P와 Q 중에 이완하고 있는 그런 근육이란 얘기죠. 왜? T1에서 T2로 갈 때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수축하는 P는 아니고 Q여야만 하겠다 하고 이제 누구 건지를 찾아준 겁니다. 자, 일단 디귿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L2라는 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의 단면이 B였는데 A로 변했다는 거. 그럼 지금 디귿이 정해졌으니까 A, B가 각각 기역 아니면 니은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애초에 기역이었어. 만약에 이 B가 기역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기역이었던 거리에 있는 이 지점이 여기서 더 이완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도 지금 여기에 액틴 필라멘트만 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완한다는 얘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더 빠지겠죠, 이렇게. 더 이 I대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빠지는데 그래봤자 얘는 계속해서 I대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완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면이 변할 수가 없다. 근데 변했다는 얘기는 뭐야? 기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기역 아니면 니은이 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B라는 부분이 니은이었고 니은이 기역이 되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였어요, 여기. 조금 더 앞으로 그려볼까요? 약간 느낌을 더 살려가지고. 니은이긴 니은인데 약간 이쪽 붙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L2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현재 T1 상황에서는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었어. 그죠? 겹쳐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완하게 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더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I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역의 단면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마이오신이 밀려나면서 사라지게 되면 액틴만 있는 부분이 길어져서 그 액틴만 있는 부분에 L2 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처음에 겹쳐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완이 되게 되면 겹치지 않은 기역에 해당하는 단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통할 수 있겠다. 그러면 A가 기역이 됐으니까 기역을 써주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 기역에 원래 해당했던 부분은 이완하는 동안 늘 기역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얘는 변하지 않고 계속 기역의 단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완하고 있는 동안에 원래 처음 서로 다른 세 단면이 있었을 때 변화할 만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겹쳐있는 부분. 그게 빠지면서 I대의 단면으로 변화할 수 있죠. 하지만 원래 I대였던 부분과 원래 H대였던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완하는 동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기역의 단면에 해당될 때 이게 L1, L2, L3 그냥 요 순서대로 사실 나열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역의 내용을 볼까요? 보기 기역에 L1이 L2보다 값이 큰지 물어봤어요. 그럼 이 거리가 더 많이 떨어져 있느냐의 의미가 되겠죠? 이 값이 더 큰지. 근데 지금 L1이 가장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에 더 크지 않다. L2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이 X는 P의 근육 원소멸 마디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Q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G1으로부터, 그러니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L1인 지점은 기역 단면에 해당이 된다. 기역 구간에 해당이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 옳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그 다음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은 유전 문제인데 뭔가 가정을 좀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진 않아요. 정말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결해 볼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형질은 라지 A, 스몰 A, 나라는 형질은 라지 B, 스몰 B 대립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림은 어떤 사람의 쥐원기 세포 원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남자겠죠. 이 사람은 남자였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 자, 그리고 표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전체 합이에요. 우리는 이런 건 별로 본 적이 없죠. 왜냐면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뭐 라지 A와 스몰 B의 합만 준다든지 뭐 이렇게 골라서 좀 합을 주는데 이거는 네 종류 다 합친 거, 그 값을 그냥 통째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의 합인데 누가 봐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1, 2, 3, 4랑 매치를 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를 보니 일단 어떤 숫자가 눈에 탁 들어와야 돼. 여기? 이 홀수. 홀수가 가능한 구간은 어디?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만 가능합니다. 왜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복제된 상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1에서 2로 넘어갈 때 복제가 한 번 되고 그 복제된 게 나눠지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복제된 이후에 나눠지기 전까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복제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에든 곱하기 2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홀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홀수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세포가 1번 아니면 4번이란 얘기인데요. 자, 혹시 1번이 될 수 없을지는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얘가 전체 총합을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복제되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최대값이 2개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4라는 숫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1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자동으로 4로 확정. 벌써 얘는 정체가 밝혀졌고. 자, 그렇다면 이 4번 세포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총합이 1개 들어있는 거죠. 우리 여기 1개라는 거에서 바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개수만 한번 올려볼게요. 얘가 1개 가지고 있으면 얘 짝꿍 얘도 1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반반 나눠 갖는 거니까. 그럼 그 윗단계에는 2개 가지고 있었겠죠. 이 총합이 2개였고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그런 상태. 자, 그럼 이 4라는 요 숫자를 갖는 세포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일 거 아니에요. 자, 1 아니면 2 아니면 3일 거예요. 왜? 4번이 결정이 됐거든. 그럼 만약에 1일 수는 있을까? 자, 이게 만약에 1이라면 뭐 다양한 유전자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유전자형에서 마지막에 이 1개를 갖는 그런 유전자형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왜? 이 A 중에 둘 중에 뭔가 하나는 가져야 되고 B 둘 중에 뭔가 하나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요게 1이면 말이 안 돼. 자, 그럼 이거 아니고 그러면 2번 세포일 수 있을까? 만약 2번 세포가 이 총합을 4개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전에 복제되기 전에 몇 개였겠어? 그 절반 2개였겠죠. 그럼 4개였던 거를 양쪽으로 나눠 가졌는데 이쪽에 2개 갔으면 이쪽에 몇 개 갔겠어? 2개 갔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A가 B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요렇게. 그러니까 값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2번이 되면 1번과 3번이 갖고 있는 이 값이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될 수 없다. 그럼 얘는 3번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3번 세포가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개. 4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거 2개 합친 거를 2번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복제 전에 몇 개? 이거의 절반 3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모든 종류의 대립유전자인데 다 합쳤을 때 3개밖에 원래 안 가지고 있었어. 그거 무슨 소리일까? 하나, 둘, 3개의 나머지 하나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가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한 쌍은 상념색체에 있고요. 그게 뭔진 몰라요. 상념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A, B 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념색체에 있는 유전자도 A, B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자 형성 과정이고 딱 이 남자 한 명밖에 안 나와서 X에 있는지 Y에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성염색체 있어요. 이 사람은 X, Y 조성이니까 성염색체를 한 종류에 하나씩 가지고 있고 X에 갖고 있든 Y에 갖고 있든 총합을 한 개밖에 못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염색체에 있는 거 2개에다가 성염색체에 있는 거 1개까지 해서 총 3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3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A가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2죠. 그렇죠? 지금 1, 2만 남았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2번이어서 이게 6이고 이게 3이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A는 3이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3번인지 물어봤는데 2번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D급 보기 리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수. 리을이 요 3번 세포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2n이면서 4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렇게 첫 번째 분열을 하고 나면 n이면서 23개의 염색체만 갖는 세포로 이제 숫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3번, 4번 세포는 23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염색체 수는 46이 아니고 23일 겁니다. 그래서 디귿 달림 보기 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유전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 나왔습니다. 뭔가 그냥 보면 굉장히 덩어리가 커 보이고 우리가 복잡하게 뭔가를 추론해야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기저기 힌트를 많이 숨겨놓은 그런 문항이죠. 얘는 꼼꼼히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솔직히 이 문제를 풀 때 갑자기 너무 졸린 거예요. 오늘 선생님도 출근을 좀 빨리 했거든요. 모의고사 보는 날은 좀 빨리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너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약간 단서를 놓쳤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풀어보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자,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B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ABC의 지점 D1부터 D5까지의 위치를 나타냈다. D1, D2, D3, D4, D5가 각각 2cm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표는 ABC의 P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 번 줬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ABC의 같은 지점에 자극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뭐 동시에 D3면 뭐 D3에다가만 셋 다 줬고 아니면 D5면 다 D5에다가만 자극을 줬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4ms. 자극 주고 4ms 지난 다음에 측정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D1부터 D5에서 나타나는 막전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극점에 해당하는 P는 D1부터 D5 중에 하나고 가나다 중에 딱 2곳에만 시냅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된 게 있고 나머지 둘은 시냅스로 연결이 이렇게 2개씩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표에서 D1과 D5는 아예 적고 가운데 1, 2, 3로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D1, D2, D3, D4를 이렇게 섞어놨겠죠. 그래서 요거를 매치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A, B, C 중에 여기 시냅스가 있는 건 딱 2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2개, 시냅스를 가진 신경은 각각 2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개의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동그라미 A로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냅스를 가지는 애들은 4개의 뉴런이라고 할 수 있죠. 앞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앞뒤. 그 4개의 뉴런이 모두 똑같은 속도로 갖는답니다. 동그라미 A라는. 그리고 나머지 1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만 혼자 속도가 다르대요. 동그라미 B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 다른 값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전이 발생했을 때 값은 요거를 보고 읽어주면 된다라는 단서 조건. 자, 이 문제가 왜 별로 어렵지 않냐면 지금 이 5지점 중에 자극점이 있죠. 자극점. 지금 자극점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지점에 자극을 주자마자 바로 막전의 변화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데 전도에 걸리는 시간은 0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4ms 지난 다음에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점은 값이 얼마여야 돼? 다 마이너스 70이어야 돼요. 다 마이너스 70mV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럼 지금 다 같은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기 때문에 어떤 한 줄은 마이너스 70으로 값이 통일돼 있어야 돼. 근데 얘 글렀죠? 얘 글렀어. 얘는 여러모로 글렀고 얘는 얘 때문에 글렀어. 마이너스 70으로 한 줄이 쫙 돼 있을 수 있는 게 1밖에 없어요. 자극점이 생각보다 쉽게 찾아집니다. 얘가 P죠. 자극점 P.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D1과 D5는 자극점은 아니구나. 여기 가운데 3지점 중에 하나가 자극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자,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줄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쭉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극을 P라는 점에 줬어요. 그리고 남은 두 지점, 세 지점 중에 자극점이 지금 하나 있는 거고 남은 두 지점의 값이 둘 다 플러스 30이야. 플러스 30은 딱 한 점에 있는 그런 한 점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얘는 도착하고 2ms가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럼 둘 다 총합이 4가 돼야 되니까 그 지점까지 가는데 2ms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가는데 같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값을 만들 수 있는 건 A 뉴런에서 가운데에다가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2, 3가 거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이면 이 값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가에 시냅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시냅스가 있으면 만약에 시냅스가 있는 그림으로 그리면 저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시냅스가 있을 때는. 전달이 이 방향으로는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아예 거기 자극이 전달이 안 돼서 그냥 마이너스 70으로 평온한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둘 다 플러스 30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없는 뉴런은 A였다는 것이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값이 양쪽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도 전달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시냅스가 있으면 안 돼. 하나의 뉴런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 두 뉴런에 여기 시냅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두 개에는 시냅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BC에 해당하는 얘네 둘은 속도가 같다고 했고요. A만 혼자 속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밝힌 게 자극점이 A를 보니까 가운데 있는 요 지점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P가 D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보면 이 2, 3가 D2 아니면 D4인데 값이 같기 때문에 A를 통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낸 거고 그리고 나서 속도 정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지금 D2나 D4나 마찬가지로 D3에서 2cm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2cm 거리를 얼마 만에 간 거냐면 2ms 동안 한 거예요. 2cm를 2ms. 이거 약분되면 1cm/ms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값을 보여줍니다. 그럼 BC는 그 속도는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C를 한번 살펴볼게요. C. 그럼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70으로 다 똑같은 값일 거고 지금 3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80 값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가운데다가 자극을 줬고 이쪽으로는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대쪽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D2는 C의 D2는 계속 마이너스 70일 거예요. 그쪽으로는 아예 정보가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건 D4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얘가 값이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이 자극이 전도가 된 D4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D4. 그러면 2가 D2가 되면서 C에서 D2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70. 얘는 마이너스 80. 그런데 얘가 지금 2cm만큼 떨어진 지점인데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도착해서 1, 2, 3ms 지나서 측정이 됐다는 얘기죠. 도착해서 남은 시간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합이 4니까 가는데 1ms 걸렸다는 얘기예요. 2cm 거리를 1ms 동안 갔기 때문에 속도는 얼마? 2cm/ms입니다. B도 C도. 이렇게 속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되는 건 다 밝혔죠. 얘 D2, D4고 속도도 다 알아냈고 시냅스 어디 있는지 알아냈고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거 어렵지 않죠? 차근차근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을 살펴보자면 기억은 2는 D2이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동그라미 A는 1cm/ms이다. 지금 하나짜리 뉴런의 속도가 B고 지금 B가 1cm/ms고요. 얘가 동그라미 B거든요. 얘가 동그라미 A죠. 동그라미 A는 2cm/ms이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이 5ms일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3에다가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가 아니고 5ms라는 얘기예요. 1ms 더 지나서 측정한다는 얘기죠. B의 D5에서의 막전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원래 이 B 뉴런은 2cm/ms 속도이기 때문에 2cm 거리 가는데 1ms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D4. B의 D4까지 생각을 해봤더니 원래 얘의 속도로는 얘도 얘처럼 마이너스 80 값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전달이 꼈죠. 시간의 지연이 있었던 거야. 전달이 껴서 어떻게 됐냐면 2cm 떨어진 지점인데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면 도착해서 2ms 지나서 측정이 됐다는 얘기.
도착해서 2ms 지나서 측정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 30 값을 보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 측정할 때는 총합이 4였기 때문에 가는데 2ms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시냅스 없으면 얼마? 1ms 만에 가는 거리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냅스에서 1ms의 시간의 추가가 있었다. 지연이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D5 지점까지는 얘의 속도로 그냥 온전히 가면 돼요. 2cm/ms. 2cm 가는데 1ms만 더 추가되면 됩니다. 가는데 3ms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보기 디귿에서는 5ms 지난 다음에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3ms 지나면 남는 시간이 2ms가 되는 거고요. 2ms 지난 다음에 측정했을 때는 값이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0mV냐? 아니고 플러스 30mV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유전 문제에 탈을 쓰긴 했으나 많은 단서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람의 유전형질 가나다인데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유전자는 세 쌍인데 염색체는 두 개밖에 없어. 무슨 소리지? 두 개는 연관돼 있고 같은 염색체에 한 쌍만 독립되어 있다. 이거를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상태. 그리고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완전 우성으로 우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대문자를 하나 갖는 표현형, 이런 우성 표현형이거나 아니면 소문자만 갖는 스몰 A만 갖는 이런 열성 표현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표현형 두 개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B, 스몰 B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답니다.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B 유전자형이랑 라지 B, 스몰 B 유전자형이랑 스몰 B 유전자형이 모두 다 다른 표현형을 보여주게 된다. 세 가지 표현형. 그 다음에 다라는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에 D, E, F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일단 명칭은 그렇습니다. 복대립 유전인데 D가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이 E고 그 다음이 F래요. 이런 우열관계가 있다는 거 그냥 하나씩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남자 P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인 남자 여자 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이 최대 3가지래요. 자,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A와 B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라지 A, 스몰 A랑 라지 A, 스몰 A를 가진 두 부부 사이에서 라지 A 가진 애도 태어날 수 있고 스몰 A만 가진 애도 태어날 수 있어요. 일단 가에 대해서만 표현형이 2가지가 나와.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라지 B도 나올 수 있고 라지 B, 스몰 B도 나올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2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다면 2개 곱해줘야 돼. 그럼 4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죠. 절대 3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우린 저 3가지라는 저 단서를 보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A와 B는 연관이 되어 있구나를 읽어내야 돼요. 독립되어 있다면 4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 P랑 여자 Q가 있는데 한 쌍의 염색체에 A와 B는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럼 일단 남자 P는 라지 A, 스몰 A 가지고 라지 B, 스몰 B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직 모르니까 비워놓을게요. 그다음에 여자는 라지 A, 스몰 A 갔는데 감사하게도 B가 동양접합이니까 그냥 라지 B 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PQ가 모두 다에 대한 유전자는 한 쌍으로 독립되어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할 겁니다. 그런 내용. 자, 그리고 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가나다의 유전자형 중에 라지 A, 라지 B, 라지 F가 가능하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라지 A, 라지 B 이걸 받을 수밖에 없죠. Q는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때 이쪽에서도 라지 A랑 라지 B를 갖고 있는 걸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야만 요 유전자형이 만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버지 P도 여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냥 준 거예요. 유전자형도 주고 한쪽에는 대문자만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이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서 라지 F, 그냥 FF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P와 Q가 둘 다 F를 하나씩은 갖고 있으니까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손에서 가나다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Q, 엄마와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는 마지막 단서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PQ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가나의 유전자형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지 A 받을 때 라지 B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받을 때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받을 때 라지 B, 스몰 B도 가능하겠고요. 스몰 A만 2개 받을 때 라지 B, 스몰 B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Q랑 같은 표현형을 보여주려면 일단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고 유전자형은 라지 B여야만 가능하죠. 그럼 4개 중에 요게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와 나에 대해서 만족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면 다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얼마? 4분의 1이어야 저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지금 PQ 사이에서 요 다에 대해서만 볼 건데 여기서 Q랑 같은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4분의 1이려면 일단 동형접합이 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나 뭐 그보다 더 높은 확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동형접합이 내는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DF로 이형접합이어도 D를 하나라도 가는 확률이 4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걸 2로 바꿔봐도 EF의 이형접합으로 바꿔봐도 이 2가 표현될 확률이 4분의 3이 되면서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은 DF고 한 사람은 EF여야만 돼요. 근데 그 D와 E를 누가 어떻게 가져야 돼? D를 P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E를 Q가 가져야 됩니다. 왜? 만약에 Q가 D를 가지고 있으면 이 D를 받는 순간 무조건 발현이 되거든요. 제일 우성이라서. 그러면 Q랑 같은 표현형을 가질 확률이 얘가 만약 D를 가지고 있으면 D를 주느냐 안 주느냐 2분의 1의 확률로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고 얘가 D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 상황에서 EF의 유전자이면 E가 발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E가 발현이 될 확률은 여기서 D를 받으면 안 되고 그쵸? D를 받으면 D가 발현되니까 여기서 F를 받는데 여기서도 F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럼 F가 발현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F 받고 여기서는 E를 받는 4개 중에 하나의 조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 확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상황을 찾았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이 이 아빠 P랑 표현형이 같은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아빠 P는 일단 라지 A를 갖고 있어요. 여기 미리 써놓은 게 있죠. 그럼 라지 A를 갖고 있는 이 셋 중에서. 근데 라지 B가 아니고 라지 B 스몰 B죠. 그러면 뭐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도 아빠랑 같은 표현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DF잖아. D가 강력해. 제일 우성이라서. D를 받기만 하면 엄마 쪽으로부터는 E를 받든 F를 받든 뭐 D가 발현이 되니까 그래서 다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곱해주면 8분의 1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4단원 문항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정말 자료의 내용도 귀엽고 길이도 귀엽죠? 자, 보니까 5단원의 내용이고요. 다음은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경쟁과 상리공생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가는 캥거루쥐와 주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아니, 귀엽게 생긴 애들이 왜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근데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다퉈야지 얘들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존 경쟁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중. 그 다음에 나,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벌새는 꽃의 수분을 서로 도와줘. 보기만 해도 훈훈해요. 상리공생입니다. 상리공생. 자, 그러면 바로 보기 내용 보면 되겠죠. 그래서 흰색. 자, 기억에 가에서 캥거루쥐는 주머니쥐와 한 개체군을 이루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뭐 캥거루쥐와 뭐 조금 더 동생 캥거루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름 자체가 다르죠. 전 다른 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이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 다른 개체군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상리공생의 예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스라소니가 눈시토끼를 잡아먹어. 앙, 그거는 경쟁의 예가 아니고 포식과 피식의 예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내용. 그래서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쉽다면 쉽고 조금 생각도 필요한 그런 문항이 되겠죠. 살펴봅시다. 다음은 핵상이 2N인 동물 ABC의 세포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래요. 같은 종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써보고 근데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래. 그럼 선을 좀 그어줍시다. 그럼 결국에는 A와 C도 다른 종이겠죠. 자, 그리고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 채수는 서로 다르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2n일 때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A와 B는 같은 종이니까 당연히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질 텐데 C는 그 숫자가 무조건 달라야 돼요. 그 조건을 준 거야. 숫자가 같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B는 암컷이랍니다. 그럼 X 염색체를 2개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성염색체 조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얘기하고 있고, 그림은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이라는 염색체만 그림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염색체는 다 그려져 있을 거야. 근데 기억은 X 염색체랑 Y 염색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만약에 X 염색체가 기억이면 Y 염색체는 생략된 거고요. 만약에 기억이 Y 염색체면 X 염색체는 그림에 생략된 거예요. 뭔가 한 종류는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가나다가 각각 A, B, C의 세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종류별로 하나씩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현재 N이고 전체 염색체 수는 4개죠.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짝꿍이네. 짝꿍이 있으니까 2N이고요. 전체 염색체 수는 6개입니다. 그럼 나는 일단 누구 건지 몰라도 얘의 성별이 뭘까? 얘의 성별은 암컷이에요. 왜? 만약에 얘가 수컷이었으면 X를 생략해도 Y를 생략해도 둘 중에 하나는 그려져야 돼. 그러면 상염색체는 다 쌍을 이루고 있을 거고 X 또는 Y 중에 하나만 그려지니까 여기 그림에 홀수의 개수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XY 조성은 아닌 암컷의 세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N이면서 전체 3개의 염색체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핵형 분석을 같이 해보는 거죠. 지금 같은 색깔로 돼 있는 애들끼리 봤더니 다 너무 다르게 생겼죠. 가와 나는 다른 종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도 제일 긴 거 너무 다른데?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 가와 다를 비교해보면 닮았다. 얘도 닮았네. 얘도 닮았어. 뭐만 수상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거든요. 그것 빼고는 닮았어. 그러니까 일단 가와 다가 같은 종에 해당이 되겠죠. 염색체 모양을 봤을 때. 그렇다면 혼자 다른 종인 나가 C의 세포일 거고 C도 지금 XX 조성의 암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다는 왜 이 개수가 다른 거예요? 성별이 다르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얘가 N이면서 4개고 얘는 N이면서 3개잖아요. 근데 같은 종이니까 염색체 수는 같아야 되지. 얘는 왜 부족하냐면 하나의 염색체가 생략돼서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다 그려져 있는 개수야. 그렇다면 이 A와 B는 2N일 때 전체 8개의 염색체를 갖는 종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C는 8개를 가지면 안 돼요. 자, 다시 와서 C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게 6개의 염색체가 그려져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Y 염색체가, 그러니까 기억이 Y 염색체여서 Y 염색체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C는 Y 염색체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림에서 생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상염색체랑 기억만 그리도록 돼 있으니까 만약에 기억이 Y 염색체면 이 그림의 X 염색체는 빼고 그리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기억이 Y 염색체라서 X 염색체를 뺀 그림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6개 외에 X 염색체 2개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전체 개수가 8개가 되면서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염색체 수는 무조건 다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기억이 Y 염색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X 염색체였다. X 염색체고 이 X 염색체가 그림에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게 포함해서 6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6개라는 개수가 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X 염색체 2개, 여기서 X 염색체 기억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기억 염색체. 그 2개까지 해서 6개인 그런 수다.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3개의 상염색체에다가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X 염색체 1개까지 포함해서 얘가 X 염색체겠죠? 그래서 4개인 거고 얘는 뭐야? X 염색체가 아니라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개체의 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Y 염색체는 지금 이 그림에서 생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개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체는 애초에 XY 조성의 수컷이었어야 되겠고 B는 암컷이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A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A 거, 가가 B 거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X 염색체이다. 그쵸? Y로 가정했을 때는 이 염색체 수가 달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켰으니까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는 모두 암컷의 세포이다. 가도 암컷, 나도 암컷 세포 맞죠? B와 C 거니까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에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 1개당 X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 수. X염색체 2개일 거 아니에요? 상염색체 4개겠죠. 그러면 2분의 4니까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3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표는 생태계의 질소순환 과정을 나타냈대요. 근데 질소순환도 자주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그래도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과 2는 탈질산화 작용이랑 질소 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 여기 기억, 니은은 각각 질산이온 아니면 암모늄 이온이래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질산화 작용이 뭔데? 질산화 작용은 자, 질산이 되자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가 질산이온이야. 질산이 되자 하는 작용이니까. 그럼 출발점은 뭐야? NH4죠. NH4 플러스 암모늄. 암모늄 이온을 질산이온으로 바꾸는 작용이 질산화 작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의 정체가 나온 거고 암모늄 이온 써주고, 그 다음에 니은에 NO3- 써주고. 자, 그럼 원은 뭐야? 대기 중의 질소를 NH4 플러스로 바꿔주는. 이거 뭐예요? 질소 고정이지. 질소 고정. 그 다음에 2는 이 질산이온을 대기 중의 질소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이죠. 요거는 탈질산화. 질산이 되자는 질산화, 질산에서 탈출하자는 탈질산화. 탈질산화 작용. 자, 그럼 보기 내용입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질산이온이 아니고 암모늄 이온이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원은 질소 고정 과정이다. 작용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탈질산화 세균은 2 탈질산화 작용에 관여해요. 맞죠? 탈질산화 세균이 하는 일이 요거 과정을 돕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대로라면 마지막 페이지로 넘길 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쵸? 마지막 페이지에 뭐 비분리든 뭐 가계도든 몽땅 몰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지 가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는 21번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지금 21번이라는 이 번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상염색체다. 그렇게 캐치를 하시고, 근데 두 쌍이 다 상염색체 21번에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H와 T는 연관되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다인자 유전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날 예정이거든요. 다인자 유전의 비분리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대요. 과정에서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난자 Q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정자랑 수정이 돼서 누가 태어났냐면 동그라미 A라는 자손이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획형은 원래는 다 정상이었다. 이거를 좀 세로로 한번, 이건 이제 정정한 난자고, 엄마 아빠를 좀 써볼게요. 어머니는 유전자형이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래요. 연관돼 있잖아요.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세로 줄이 이렇게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도 어떤 유전자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지금 동그라미 A가 태어난 상태, 동그라미 A는 비분리의 결과죠. 근데 이 동그라미 A는 대립 유전 대문자 수가 4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대문자를 4개 가져요. 근데 원래는 가질 수 없는 조합이겠죠.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를 통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얘는 비분리의 결과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손입니다. 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2가지고 얘의 유전자형은 최대 4가지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되냐? 어머니만 해도 이 가닥을 주느냐 이 가닥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손의 표현형을 두 개를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가닥을 주면 대문자 2개를 주는 거고, 요 가닥을 주면 대문자 1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에 의해서 이미 2가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가닥을 주든 간에, 이거 살려서 좀 그려볼까요? 어떤 가닥을 주든 간에 똑같은 개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는 표현형의 가지수가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둘 다 0개를 가지고 있거나
둘 다 한 개씩을 갖고 있거나 둘 다 두 개씩을 갖고 있어서 뭘 주든 같은 개수를, 둘 중에 어떤 걸 주든 같은 개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0개나 2개를 가지고 있다면 유전자형이 스몰 h, 스몰 h, 스몰 t, 스몰 t 이렇게 하면 0개죠. 2개면 라지 h, 라지 h, 라지 t, 라지 t인데, 이러면 자손에서 유전자형 4가지 조합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러면 한 개 한 개로 같은 수를 가져야 돼. 그런데 그것도 한 개를 갖는 것도 만약에 라지 h, 스몰 t, 스몰 t 하면 이 가닥이 한 개, 이 가닥이 한 개긴 한데 이 밑에서 유전자형 4가지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유전자형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라지 h, 스몰 h인데 스몰 t, 라지 t 이런 조합이면 이 가닥의 대문자 한 개, 이 가닥의 대문자 한 개여서 자손의 표현형에는 영향을 못 미치나 유전자형 조합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4가지가. 그래서 조합을 해봤을 때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t도 가능하고, 라지 h, 스몰 t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라지 h, 라지 h를 가졌다. 그러면 라지 t, 스몰 t, 라지 h, 스몰 h를 가졌다. 그러면 라지 t, 라지 t, 라지 h, 라지 h, 스몰 t, 스몰 t,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맞네요. 4가지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요거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는 아무리 받아도 대문자 한 개밖에 못 받아요. 정상 정자에는. 그렇잖아요. 이 가닥을 받든 이 가닥을 받든. 그렇다면 엄마의 난자의 대문자가 3개가 다 있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근데 이거를 2개 받는 이분열 비분리면 4개가 올 거고, 요 가닥을 2개 받는 이분열 비분리면 2개가 올 건데, 이거들도 아니잖아요. 3개가 오려면 요게 통째로 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상동염색체가. 그래서 이거는 1분열 비분리여야만 가능합니다. 상동염색체 비분리, 1분열 비분리. 그러면 하나, 둘, 3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손이 A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아버지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유전자 수는 2개이다. 맞죠? 총합은 2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동그라미 기억 중에는 이 기억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에요. 거기에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있다. 맞는 내용. 니은 옳고. 그 다음에 디귿.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또 맞는 내용.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번 시험에서 주목해야 될 문항이 바로 이 문항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빠르게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입니다. 자, 이 지역에 방영구를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식물종 A, B, C, D, E 5종의 분포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개체수가 몇 개체인지 출현한 방영구 수는 몇 개인지를 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체수는 뭐랑 관련 있는 값이에요? 개체수는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료가 되겠고, 밀도랑 관련 있는 값. 그 다음에 출현한 방영구의 수는 빈도와 관련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로 100분율로 환산해서 우리 상대 밀도, 상대 빈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셋 중에 하나. 나머지 2개 매치하고 나면 남은 게 상대 피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각각의 이 가로줄의 총합은 일단 다 100이 돼야 돼요. 100%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상대값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 100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줄은 2칸이 비어있으니까 계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칸은 전체 합이 100이어야 되는데 한 칸씩만 비어있으니까 다 더해서 100에서 빼주면 그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갈 값이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값이 24가 됩니다. 그럼 뭐가 상대 밀도고 뭐가 상대 빈도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선생님은 이 줄을 읽어봤더니 일단 B랑 D의 값이 같아야 되죠. 이 개수가 같으면, 이 개체수가 같으면 상대값으로 변환한 값도 같아야 돼요. 그럼 지금 일단 디귿은 상대 밀도는 아니에요. 상대 밀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느냐. 얘네 둘이 값이 같은 데다가 A가 B랑 D의 2배죠. 값이 딱 2배. 그러면 상대값으로 변환한 %도 2배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얘 D를 여기 비어있으니까 20을 혹시 넣어본다 하더라도 A가 그거 2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상대 밀도가 아니란 얘기. 그래서 니은이 상대 밀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밀도.
그래서 보면 얘가 20, 20으로 같은 값이고 얘가 딱 2배.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얘가 상대 밀도. 자, 그 다음에는 이 빈도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서는 B와 C에 선생님이 집중을 해봤어요. 여기서 2배잖아요, 딱. 그럼 값도 2배여야 돼.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도. 자, 근데 디귿을 보면 지금 얘가 13과 17이죠. 13의 2배면 26이어야 되는데 2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디귿이 아니란 얘기고 기역이 상대 빈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마지막에는 디귿이 상대 피도가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값만 남았는데 이 100에서 나머지 값들을 빼고 나면 37.5라는 값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얘 2대1의 비율이 될 거니까 이거 남은 37.5를 3으로 나눈 다음에 2대1의 비율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7.5, 그러니까 얘가 25, 얘가 12.5가 되면 2대1의 비율이면서 합이 37.5가 되는 그런 만족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기억에 동그라미 A는 12.5이다. 맞는 내용이죠? 2대1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거는 상대 P도죠. 그 값이 가장 작은 종은 요 값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2가 맞겠네요. 그쵸?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우점종을 물어봤습니다. 우점종이 A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 우점종은 이 세로의 합이 가장 크면 이제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하죠. 물론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줄 이 빈도 값에서 1등 뭐예요? 1등 여기서 보면은 요게 1등이죠. 지금 27.5.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1등 누구예요? 요것도 A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1등 누구예요? 그것도 얘가 1등이잖아요. 그러면 세로 줄의 총합이 1등인 건 당연히 각각의 값이 1등인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하나씩 다 더해서 값을 산출하지 않아도 그냥 어차피 세 값에서 모두 다 A가 1등이기 때문에 합도 1등이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고요. 다음 문제는 가계도 분석. 가계도 분석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사실상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응용하는 문제를 내고 싶은데 전체적인 형태는 굉장히 단순하게 줬단 말이죠. 그게 눈에 잘 보이도록. 근데 조금 한번 숨겨놓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지금 가계도 분석인데 유전자가 상념 색채에 있는지 성념 색채에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죠. 그게 핵심이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념 색채에 있는 경우 말고 X염 색채에 있는 걸로 문제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는 X염 색채에 있는 유형 2가지, 1번 유형, 2번 유형, 냄새 맡으세요 이렇게 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자, 그럼 X염 색채에 있는 걸로 문제를 내고 싶을 때 출제자들이 첫 번째로 냄새를 풍기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부모 중에 한 명이 A만, 다른 한 명은 A별만 가진다. 뭐 기호는 달라질 수 있죠. 부모 중 한 명은 라지 B만, 다른 한 명은 스몰 B만 갖는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다른 종류로만 갖고 있다. 여기서 냄새를 일단 맡아야 돼. 아, 출제자가 X염 색채로 문제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냄새를 맡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확인을 꼭 거쳐야 합니다. 냄새를 맡았어 일단.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확인은 뭘로 하냐?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서로 다른 걸 확인해야 돼. 이게 다르면 이건 X염 색채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상념 색채에 있으면 이 아들과 딸은 표현형이 무조건 같아야 되거든. 다르다는 건 X염 색채가 맞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고 거기서 추가 정보로 그때 둘 중에 딸이 나타내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X염 색채 두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자, 냄새를 어떻게 맡을 거냐? 남녀에서 특정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이 같아. 근데 그 상대량이 1로 같을 거예요. 무조건 1로. 한 개 가지고 있는 걸로 같을 거야. 그럼 일단 냄새를 맡아야 돼. 아, 이거 X염 색채 있는 걸로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확인을 꼭 해야 되죠. 확인은 그 남녀 둘의 표현형이 다른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확정할 수 있어요. 이건 X염 색채다. 이건 상념 색채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특정 대립 유전자 상대량, 예를 들면 뭐 A별을 둘 다 한 개씩 갖고 있는데 남녀가 둘의 표현형이 달라. 그럼 무조건 X염 색채예요. 자, X염 색채로 가는 거고. 자, 그럴 때 추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성의 표현형, 둘 중에 여성이 보여준 표현형이 우성. 아까도 딸의 표현형이 우성이었잖아요. 이걸 알 수 있고 또 이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은 자, 이 특정 대립 유전자가 무조건 열성 유전자입니다. 열성 유전자의 상대량이 1로 같아야만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이런 팁이 있는데 그거를 공부를 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추가 단서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그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라지 a, 스몰 a. 나라는 형질은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그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계도는 구성원의 가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빗금으로 된 사람이 가만 발현된 사람 4번, 7번. 그 다음에 와플 모양이 나만 발현된 사람 1번, 5번.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이 가나 모두 발현된 사람 2번, 3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우리는 가계도를 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갑툭튀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가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하나도 없고요. 대신에 나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두 구간에 존재합니다. 여기 1번, 2번 사이에서 둘 다 나가 발현됐는데 나가 발현이 안 된 4번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죠? 5번, 6번 사이에서 둘 다 나가 발현됐는데 나가 발현 안 된 7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갑툭튀를 보고 갑툭튀한 것이 열성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여주는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고 나가 발현되지 않는 게 열성이라는 거는 일단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에 대한 우열관계 단서는 없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나가 발현된 사람들은 적어도 라지 b가 한 개 이상씩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우성 표현형이니까 우성 유전자가 있을 거고 4번은 스몰 b만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라지 b 있을 거고 6번 라지 b 있을 거고 근데 7번은 스몰 b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쓰는 이유가 지금 다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그러면 스몰 b Y의 유전자형일 거고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다면 그러면 스몰 B의 유전자형이겠죠. 이렇게 열성 표현형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서로 가봅니다. 여기 단서에는 1번, 3번, 6번이라는 사람의 기억 유전자와 라지 B 유전자의 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억 유전자가 라지 A거나 스몰 A거나 그러니까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 둘 중에 하나래요. 자, 그렇다면 1번은 일단 라지 B를 갖고 있죠. 그렇죠? 나가 발현됐으니까. 근데 그게 절대 두 개 가질 수는 없어요. 한 개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라는 숫자가 1 플러스인 게 확실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에 있든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다면 이게 스몰 B여야 열성 표현형이 되겠죠? 그럼 부모가 모두 스몰 B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 한 개만 가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다 하더라도 4번이 스몰 B Y야. 그럼 이 Y는 누구한테 받았겠어? 아빠한테 받았겠죠. 그럼 아빠는 라지 B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 Y여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가 하나만 가질 수 있어.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라지 B의 수는 1번이 한 개 가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형 유전자를 한 개 가져서 1 플러스 1 해서 2란 얘기죠.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에 3번도 라지 B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합이 1이래. 그럼 라지 B를 일단 한 개 갖는 게 확실하고 이 기형 유전자는 없다는 얘기죠. 없어. 근데 그 유전자가 A 유전자 중에 그 유전자가 없는데 3번은 가가 발현이 됐어요. 그럼 일단은 이 기억이라는 유전자는 가를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유전자이긴 하겠네. 그게 없으니까 가가 발현된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6번도 지금 라지 B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7번이 태어나려면 이게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에 있든 이 스몰 b를 엄마로부터 무조건 하나 받아야 돼요.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엄마로부터 X염색체 받은 거고 이게 상염색체에 있어도 둘 중에 하나 엄마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6번이 스몰 b를 하나 무조건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번도 라지 b를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유전자를 역시나 한 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냄새를 한번 맡아봅시다. 혹시 나라는 유전자,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지 않은지 선생님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남자, 여자 섞여 있는데 여기 DNA 상태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봤더니 1번도, 3번도, 6번도 다 나가 발현돼서 여기서는 표현형이 다른 경우가 없어요. 냄새를 킁킁 맡고 확인이 안 돼. 그리고 얘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이 가 쪽으로 간 겁니다. A 쪽으로. 그랬더니 1번과 6번 이 두 명에게서 이 유전자, 기억이라는 유전자가 똑같이 한 개씩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냄새가 나. 지금 똑같은 대립 유전자 갖고 있어. 확인 뭘로 해야 돼? 1번과 6번에 일단 성별이 달라야 돼. 성별 다르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리고 가에 대한 표현형도 달라야 돼. 발현 안 되고 발현됐네. 여기서 확인된 겁니다. 자, 어떤 특정 대립 유전자가 같은 수야. 일단 냄새 맡아요. 그럴 때 둘 다 성별이 다르고 표현형도 다르다면 이거는 X염색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는 X염색체에 있고요. 지금 이 가나 나나 둘 다 남녀에서 다 발현됐기 때문에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없죠.
그래서 만약 이제 서로 독립돼 있다고 한다면 얘는 상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X염색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상염색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B는 두 개 한 쌍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한 쌍으로 적어주면 되겠고, 얘도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얘는 스몰 B, 스몰 B 조합이었겠죠. A에 대해서는 요게 X염색체에 있으니까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 기억 유전자는 그러면 그 열성 유전자일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개 같은 양 갖고 있는 건 열성 유전자고, 이 6번이 얘는 열성 유전자에다가 우성 유전자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1번은 열성 유전자만 갖고 나머지 하나는 Y이기 때문에 열성 표현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몰 a의 양이 같은데도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가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고 그게 열성 유전자여야 되니까 스몰 a의 기호를 쓰겠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자면 스몰 a가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 그럼 가도 우성 표현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를 발현하는 사람들은 이 우성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라지 A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스몰 a y겠죠? 유전자의 스몰 a y. 가는 남자니까 라지 A y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6번이 스몰 a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입혀서 줬으니까 라지 A 스몰 a 유전자의 형일 겁니다. 나머지도 올릴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기억 보기에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A인지 물어봤는데 아니죠. 스몰 a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유전자, B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죠. 왜? A가 X염색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돼 있으면 상염색체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디귿 7번에 동생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5번과 6번 사이에서 새로운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자, 그러면 디귿에 가가 발현될 확률과 나가 발현될 확률을 각각 구해서 모두 발현돼야 되니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가 발현될 확률은 라지 A 받으면 되거든요. 그죠?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될 확률은 나는 우성 표현형이니까 라지 B를 적어도 한 개만 가지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스몰 B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4분의 3입니다. 한 조합만 딱 빼고 그러면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으므로 디귿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계도 분석 문제 해결해 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5단원의 생태계 부분이 장식을 하고 있고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종 X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야 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니까 X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면 X는 그늘을 만들어서 수분 증발을 감소시킨대요. 그래서 토양 속의 염분 농도를 낮춘답니다. 그러면 X라는 식물이라고 했죠, 지금. 식물이 토양 속 염분 농도를 낮추는 거니까 어떤 방향? 생물이 비생물적인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은 X라는 이 식물은 습지의 토양 성분을 변화시켜서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인대요. 근데 이거는 생물이 습지에 영향을 줬다가 습지가 또 생물의 종 다양성에 영향을 줬다가 이런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인지 니은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죠. 사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 중에 뭔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거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이 X는 식물이죠. 그래서 얘는 생물 군집에 속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식물이니까 생물 군집이겠지. 그래서 기억 맞고 비생물적 요인은 아니겠지.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라는 이 밑줄 친 부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기억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방향에 해당이 되느냐? 근데 아니었죠. 니은 방향이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B. 이건 종 다양성인데 종 다양성은 동일한 생물 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지금 디귿 보기에 있는 이 설명은 유전적 다양성의 설명이에요. 종 다양성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두 개의 이런 용어와 정의를 섞어놨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20번까지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홀가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 다음 평가원 시험이 수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의 모의 시험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엔 본 게임이죠. 그래서 남은 70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70일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본 게임에서
이렇게 쓱쓱 채점할 때 너무 잘 봤네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과제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